어디 냄새나는 노숙인이 날 건드려! 그 발 당장 안 치우면 후회하게 될 거야. 지하철 안이 얼어붙었다. 평일 저녁 러시아워, 서울 2호선의 복잡한 객실. 피곤한 직장인들이 스마트폰 화면에 몰두한 채 무심히 서 있었다. 그때였다. 옆칸에서 둔탁한 소리와 함께 노인의 신음이 새어나왔다. 백발의 노인이 바닥에 쓰러지고 젊은 남자가 발로 그의 지팡이를 짓밟고 있었다. 제가 발을 밟았다고요. 그래! 영감 당장 밀어! 괜찮으세요? 남자의 목소리는 술 냄새에 젖어 있었다. 사람들은 시선을 피했다. 단 한 사람만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동자가 매서웠다. 그만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남자는 코웃음을 쳤다. 뭐야, 아주머니가 뭔데 나서. 그 순간 가연의 손이 움직였다. 남자의 손목이 꺾이며 그가 비명을 질렀다. 건드리면 후회하게 돼. 그녀는 지하철 기둥 옆으로 남자를 밀어붙였다. 사람들은 숨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봤다.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고맙소. 하지만 가연은 눈을 떼지 않았다. 남자의 눈 속에 번뜩인 살해, 그건 단순한 싸움이 아니었다. 전철이 멈췄다. 문이 열리자 남자는 비틀거리며 빠져나갔다. 그의 뒷모습 속에서 가연은 오래전 느꼈던 본능을 감지했다. 707 특공대 시절 그녀가 배운 첫 번째 적의 눈빛을 읽는 법. 집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도 가연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다. 아니, 떨린 게 아니었다. 깨어난 것이었다. 5년 동안 잠재워뒀던 전투 본능이 오늘 저녁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 현관문을 열자 남편 지훈이 저녁을 차리고 있었다. 늦었네. 무슨 일 있었어? 가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지하철이 좀 막혔어.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오늘 그녀가 마주한 눈빛이 단순한 술주정꾼의 것이 아니었다는 걸. 그날 밤 가연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차갑게 반짝였다. 누군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 707 시절 작전 전날에 느꼈던 밤의 긴장감이 다시 몸을 감쌌다. 핸드폰이 울렸다. 문자 하나. 발신자 불명. 오늘 지하철 재미있었냐? 가연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시작된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아파트 주차장에 내려선 가연의 발걸음이 멈췄다. 그녀의 차 4바퀴가 모두 찢겨 있었다. 타이어뿐만이 아니었다. 운전석 유리에는 빨간 스프레이로 글씨 하나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지하철 재미있었지? 가연은 미동도 없이 글씨를 바라봤다. 주변 주민 몇몇이 수군거리며 지나갔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빛은 냉정했다. 전직 707 특공대 요원, 이제는 민간 보안 컨설턴트. 그녀는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누군가가 그녀의 일상을 추적하고 있다. CCTV를 확인했다. 새벽 3시 42분 검은 모자를 쓴 남자 둘이 접근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움직임이 프로였다. 카메라 사각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이건 조직이야. 가연은 낮게 중얼거렸다. 단순한 보복이 아니었다. 계획된 협박이었다. 경찰 신고. 의미 없었다. 증거도 없고 상대는 이미 법망을 빠져나갈 준비를 했을 터였다. 회사에 결국 문자를 보낸 뒤 가연은 오래된 수첩을 꺼냈다. 707 작전 프로토콜. 그녀의 손끝에서 잊혔던 군인의 습관이 되살아났다. 적의 첫 신호는 협박이 아니라 탐색이다. 상대는 그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겁을 먹고 숨을지 아니면 맞서 싸울지. 가연은 선택했다. 싸운다. 하지만 감정적으로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핸드폰을 꺼내 오래된 연락처를 찾았다. 정우진. 707 시절 정보 분석 담당이었던 동료.
3년 만에 연락이었다. 우진아, 나야. 가연이.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누나. 무슨 일이야? 추적당하고 있어. 도와줄 수 있어? 우진의 목소리가 진지해졌다. 주소 보내. 30분 안에 갈게. 가연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다. 멀리 주차장 입구에 검은 세단 한 대가 멈춰 있었다. 운전석에 누군가 앉아 있었다. 그녀를 보고 있었다. 가연은 천천히 미소 지었다. 좋아. 놀아보자.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707의 본능이 완전히 깨어났다. 그리고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우진이 도착할 때까지 가연은 차 주변을 꼼꼼히 촬영했다. 증거 확보. 그리고 반격 준비.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괜한 일에 휘말리지 마라. 시아버지 한태식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다. 가연이 차량 파손 사진을 보여주자 그의 얼굴이 굳었다. 전직 경찰관 특유의 날카로운 눈빛이 사진 속 붉은 글씨 위를 천천히 훑었다. 아버지, 이게 단순한 보복이 아니에요. 가연이 말했다. 태식은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앉았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알아. 그놈들은 그냥 깡패가 아니야. 청림홀딩스 놈들이야. 청림홀딩스. 가연은 그 이름을 처음 들었다. 뭐 하는 곳인데요? 태식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서울의 재개발 구역을 장악한 건설 재벌이지. 하지만 그 뒤에는 사채업, 폭력 조직, 정치인까지 얽혀 있어. 그의 목소리에 오래된 분노가 배어 있었다. 15년 전 난 그 사건을 수사했어. 강남 재개발 현장에서 노인 2명이 의문사했지. 자살로 처리됐지만 난 알았어. 청림이 땅을 빼앗으려고 협박한 거라는 걸. 가연은 숨을 죽이고 들었다. 그래서요? 태식이 쓴웃음을 지었다. 증거를 모으려던 순간 윗선에서 수사 중단 지시가 떨어졌어. 난 좌천당했고 결국 퇴직했지. 그게 내 정의의 끝이었어. 그는 가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가연아, 넌 군인 출신이니까 알 거야.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전쟁도 있다는 걸. 이번엔 물러서라. 가족이 다쳐. 하지만 가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 전 이미 시작했어요. 어제 지하철에서 그 남자를 제압했을 때부터요. 그리고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제 차를 망가뜨린 순간 놈들도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태식은 딸을 말리고 싶었지만 그녀의 눈 속에서 자신의 젊은 날을 봤다. 정의를 향한 집념. 그리고 절대 물러서지 않는 고집. 가연아. 그가 나지막이 불렀다. 만약 내가 정말 싸우겠다면 내가 알려줄 게 있어. 청림의 실세는 조기태라는 작자야. 그 밑에 마성혁이란 해결사가 있지. 내가 어제 만난 놈이 아마 그일 거야. 가연은 그 이름을 머릿속에 새겼다. 마성혁. 조기태. 더 알려주세요. 태식은 오래된 서랍을 열어 낡은 파일 하나를 꺼냈다. 이건 내가 15년 전 몰래 복사해둔 자료야. 청림의 재개발 비리 목록이지. 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해. 결정적 증거가 필요해. 가연은 파일을 받아들며 말했다. 그럼 이번엔 내가 끝내야죠. 태식은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조심해라. 그놈들은 법 위에 있어. 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결심으로 가득했다.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다. 정우진이 도착한 것이었다. 전쟁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정우진은 노트북을 펼치며 자리에 앉았다. 누나, 청림홀딩스. 생각보다 훨씬 큰 조직이야. 화면에는 복잡한 조직도와 거래 내역이 떠올랐다. 우진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다. 표면적으론 건설업체지만 실제론 재개발 이권을 독점하는 카르텔이야. 정치인, 경찰, 언론까지 연결돼 있어. 가연은 화면을 응시했다.
마성혁이란 이름으로 검색해줘. 우진이 몇 초간 타이핑하자 얼굴 사진 하나가 떠올랐다. 지하철에서 봤던 그 남자였다. 이놈. 조기태 회장의 오른팔이야. 일명 해결사. 협박, 폭행, 심지어 살인 의혹까지 있어. 하지만 한 번도 기소된 적 없어. 가연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증거가 없어서겠지.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목격자들은 다 입을 다물었고 CCTV는 항상 고장나 있었대. 완벽한 범죄 시스템이야. 태식이 옆에서 낮게 말했다. 그래서 내가 15년 전에도 막혔던 거야. 증거를 잡으려 하면 증거가 사라져. 증인을 찾으면 증인이 입을 다물어. 돈과 폭력으로 모든 걸 지워버리는 놈들이지. 가연은 팔짱을 끼고 생각에 잠겼다. 그럼 우리가 직접 증거를 만들어야겠네. 우진이 고개를 들었다. 무슨 뜻이야? 가연이 화면 속 청림홀딩스 본사 사진을 가리켰다. 저 안에 들어가는 거야. 우진의 얼굴이 굳었다. 누나, 그건 너무 위험해. 보안이 삼엄한 데다가 들키면. 가연이 그의 말을 끊었다. 707 시절 생각나? 우린 북한 군사시설도 침투했잖아. 재벌 본사 하나쯤이야. 태식이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가연아, 이건 전쟁터가 아니야. 법이 있는 사회야. 가연이 쓴웃음을 지었다. 법이요? 아버지도 알잖아요. 법은 그들 편이에요. 15년 전에도 지금도. 우진이 한숨을 쉬며 다시 화면을 켰다. 알았어. 그럼 일단 내부 구조부터 파악하자. 청림본사는 지상 20층, 지하 3층이야. 회장실은 최상층이고. 그가 화면을 확대했다. 문제는 지하 2층이야. 여기 비자금 금고가 있다는 소문이 있어. 가연의 눈이 반짝였다. 거기에 증거가 있겠네.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도. 하지만 접근하려면 보안카드와 생체인식이 필요해. 그리고 그가 잠시 멈췄다. 내부 CCTV가 24시간 가동 중이야. 가연은 생각에 잠겼다. 해킹할 수 있어? 우진이 어깨를 으쓱했다. 시간만 주면. 하지만 최소 3분은 필요해. 그 사이에 들어가서 나와야 해. 충분해. 가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태식이 딸의 팔을 붙잡았다. 정말 할 거냐? 가연은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네. 15년 전 아버지가 끝내지 못한 일 제가 끝낼게요. 우진이 화면을 끄며 말했다. 그럼 준비하자. 하지만 혼자선 안 돼. 최소 한 명은 더 필요해. 가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류민석. 우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민석 형. 연락돼. 가연이 핸드폰을 꺼내며 미소 지었다. 곧 될 거야. 밤이 깊어갔다. 작전은 시작되고 있었다. 밤 11시. 한태식이 귀가하지 않았다. 가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봤다. 시아버지는 항상 정확했다. 저녁 9시면 퇴근해서 10시 전엔 꼭 집에 도착했다. 하지만 지금 시각은 11시 20분. 전화도 받지 않았다. 여보, 아버지한테 연락 안 돼? 남편 지훈이 불안한 얼굴로 물었다. 가연은 다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만 길게 이어졌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707 시절 배운 본능이 경고했다. 뭔가 잘못됐다. 초인종이 울렸다. 가연은 재빨리 일어나 문을 열었다. 하지만 밖엔 아무도 없었다. 현관 앞 바닥에 작은 상자 하나만 놓여 있었다. 택배 스티커도 발신자 정보도 없었다. 가연은 상자를 들어 올렸다. 가볍지만 무게감이 심상치 않았다. 안으로 들어가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다. 순간 그녀의 숨이 멎었다. 상자 안에는 한태식의 경찰 배지와 깨진 안경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작은 메모 한 장. 손으로 쓴 글씨였다. 너의 정의가 누군가에겐 죄다. 이게 뭐야? 지훈이 뒤에서 상자를 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버지. 아버지가 어떻게 된 거야? 가연은 메모를 다시 읽었다. 글씨체는 차갑고 정확했다. 협박이 아니었다. 선언이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발신자 불명. 가연은 즉시 받았다. 여보세요. 전화 너머로 낮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지하철에서 재미 봤지? 마성혁이었다. 가연의 손이 핸드폰을 세게 움켜쥐었다. 우리 아버지 어디 있어? 걱정 마. 아직 살아있어. 하지만 얼마나 더 살지는. 그가 비웃음을 터뜨렸다. 내 선택에 달렸지. 가연은 이를 악물었다. 뭘 원하는데? 남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간단해. 내가 손 떼는 거야. 우리 일에 더 이상 관여하지 마. 그럼 노인네는 무사히 돌려보내줄게. 만약 거부하면? 가연이 물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낮은 신음소리가 들렸다. 한태식의 목소리였다. 가연아. 신경 쓰지 마. 그의 목소리는 고통으로 떨리고 있었다. 아버지. 가연이 소리쳤다. 하지만 전화는 끊겼다. 그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손이 떨렸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다. 두려움 때문도 아니었다. 살해 때문이었다. 지훈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다. 경찰에 신고해야 해. 빨리. 가연은 고개를 저었다. 소용없어. 청님은 경찰까지 소나기에 넣고 있어. 신고하면 아버지만 위험해져. 그럼 어떡하는데?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가연은 천천히 일어났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내가 직접 찾아야지.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오래된 가방 하나를 꺼냈다. 707 시절 사용했던 장비들이 여전히 안에 들어 있었다. 정우진에게 문자를 보냈다. 긴급 상황. 지금 당장 만나자. 몇 초 뒤 답장이 왔다. 알았어. 30분 안에 갈게. 가연은 상자 속 메모를 다시 봤다. 너의 정의가 누군가에겐 죄다.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다. 좋아. 그럼 이번엔 죄인이 되지 뭐. 창밖 어둠 속에서 누군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가연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이제 시작이었다. 진짜 전쟁의 시작. 새벽 2시. 가연의 집 거실에 세 사람이 모였다. 정우진은 노트북을 펼쳤고 류민석은 검은 가방에서 장비를 꺼내고 있었다. 전직 707 폭파 및 침투 전문가. 3년 만의 재회였지만 그들의 호흡은 여전히 완벽했다. 상황 정리하자. 가연이 테이블에 청림홀딩스 본사 설계도를 펼쳤다. 목표는 2가지. 첫째, 시아버지 구출. 둘째, 청림의 비자금 증거 확보.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납치 위치는 파악됐어? 우진이 화면을 돌렸다. 아직 정확한 위치는 모르지만 한태식 씨 핸드폰 마지막 신호가 청림 본사 인근에서 잡혔어. 10중 8구 본사 지하에 있을 거야. 가연은 설계도의 지하 구역을 가리켰다. 지하 2층. 여기 비자금 금고실이 있고 그 옆에 격리 공간이 있어. 아마 거기 계실 거야. 민석이 눈을 가늘게 떴다. 보안은? 우진이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다. 출입구 3곳, CCTV 12대, 생체인식 도어락 2개. 그리고 그가 화면을 확대했다. 내부 경비원 최소 4명. 해킹 가능해? 가연이 물었다.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CCTV는 3분간 루프 영상으로 돌릴 수 있어. 하지만 생체인식은 물리적으로 뚫어야 해. 민석이 가방에서 작은 장치를 꺼냈다. 이거면 돼. 지문 복제기. 하지만 누군가의 지문이 필요해. 가연은 생각에 잠겼다. 마성혁. 우진이 고개를 들었다. 그 해결사? 가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놈은 본사를 자유롭게 드나들어. 지문만 확보하면 돼. 민석이 미소 지었다.
그럼 먼저 놈을 만나야겠네. 이미 계획은 있어. 가연이 핸드폰을 꺼냈다. 어제 마성혁에게서 온 전화번호. 역추적해서 위치 파악할 수 있어? 우진이 번호를 받아 타이핑했다. 시간 좀 걸릴 거야. 하지만 가능해. 지훈이 부엌에서 나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들,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법적으로 접근하는 게. 가연이 남편의 손을 잡았다. 여보, 우린 이미 법 밖으로 나왔어. 청님은 법 위에 있고 아버지는 법이 닿지 않는 곳에 갇혀 계셔. 내가 직접 끝내는 수밖에 없어. 민석이 장비를 챙기며 말했다. 작전명은 뭐로 할까? 가연이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사일런트 라인. 조용히 들어가서 조용히 끝낸다.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럼 준비하자. 내일 밤 자정 청림 본사 지하로 침투한다. 세 사람은 각자 역할을 분담했다. 우진은 해킹과 감시, 민석은 물리적 침투와 폭파, 가연은 직접 구출과 증거 확보. 707 시절처럼 그들은 다시 하나의 팀이 되었다. 새벽 4시 민석과 우진이 떠났다. 가연은 홀로 거실에 남아 설계도를 다시 들여다봤다. 지하 2층. 그곳에서 모든 게 결정될 것이었다. 시아버지의 생사, 청림의 몰락, 그리고 그녀 자신의 운명. 핸드폰이 울렸다. 우진으로부터 문자가 왔다. 마성혁 위치 파악 완료. 강남구 논현동 클럽. 매일 밤 11시 출입. 가연은 미소 지었다. 좋아. 내일 밤 내 지문을 가져가겠어.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다. 서울의 마지막 고요한 새벽이었다. 내일 밤이 지나면 모든 게 달라질 것이었다. 가연은 707 휘장을 손에 쥐고 중얼거렸다. 이제 시작이네. 다음 날 밤 11시 30분. 논현동 클럽 앞. 가연은 검은 원피스 차림으로 클럽 입구에 섰다. 화려한 네온사인 아래 젊은이들이 줄을 서 있었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대열에 섞였다. 귀에 초소형 이어폰을 끼고 손목에는 얇은 장갑을 착용했다. 누나 들려? 우진의 목소리가 이어폰 너머로 들렸다. 응. 선명해. 가연이 작게 대답했다. 마성혁 위치는? 우진이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2층 VIP룸. 3분 전 들어갔어. 혼자가 아니야. 최소 2명과 함께 있어. 가연은 클럽 안으로 들어갔다. 시끄러운 음악과 현란한 조명이 공간을 채웠다. 그녀는 발을 지나 계단으로 향했다. 2층 입구엔 경비원이 서 있었다. VIP 전용입니다. 경비원이 손을 들어 막았다. 가연은 미소 지으며 명함 하나를 꺼냈다. 가짜 신분증이었다. 예약했어요. 성혁 씨 일행이요. 경비원이 리스트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가세요. 복도를 지나 세 번째 방. 문틈으로 희미하게 대화 소리가 새어나왔다. 마성혁의 목소리였다. 늙은이는 아직 살아있어. 하지만 여자가 말을 안 들으면. 웃음소리가 터졌다. 가연의 손이 문고리를 잡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다. 707 시절 수백 번 경험한 순간. 적진 한가운데 홀로 서는 긴장감. 문을 열고 들어갔다. 실례합니다. 화장실 찾는데. 순간 방 안에 세 남자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마성혁의 눈이 가연을 알아봤다. 너. 지하철 그년. 가연은 빠르게 움직였다. 마성혁이 일어서기도 전에 그녀의 손이 그의 목을 쳤다. 남자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다. 나머지 2명이 일어섰지만 가연은 이미 한 명의 팔을 꺾고 테이블에 내리쳤다. 마지막 남자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려 했다. 가연의 발차기가 그의 손목을 강타했다. 칼이 바닥에 떨어졌다. 10초. 3명이 모두 바닥에 쓰러졌다. 우진 시간. 가연이 숨을 고르며 말했다. 2분 남았어. 빨리 해.
가연은 마성혁의 손을 잡아 지문 복제기에 눌렀다. 기계가 빠르게 스캔을 시작했다. 완료. 지문 데이터 확보. 우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좋아. 이제 나와. 하지만 마성혁이 신음하며 깨어났다. 인연이. 그가 가연의 발목을 붙잡았다. 가연은 그의 손목을 밟으며 낮게 속삭였다. 우리 아버지 어디 있어? 마성혁이 비웃었다. 죽여봐. 어차피 못 찾을 거야. 가연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그래. 그럼 내가 직접 찾아야겠네. 그녀는 남자의 핸드폰을 빼앗아 우진에게 전송했다. 이거 분석해. 마성혁이 소리쳤다. 넌 끝났어. 조 회장님이 가만 안 둬. 가연은 문을 열고 나가며 말했다. 기다리고 있을게. 복도를 빠르게 걸어 나왔다. 경비원이 뭔가 이상함을 눈치챘지만 가연은 이미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다. 클럽 밖으로 나오자 우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누나 핸드폰 데이터 분석 중이야. CCTV도 확인했는데 한태식 씨 위치 나왔어. 가연의 발걸음이 멈췄다. 어디? 우진이 잠시 멈췄다. 청림 본사 지하 3층. 설계도엔 없던 공간이야. 가연은 이를 악물었다. 얼마나 깊은 거야? 우진의 목소리가 무거웠다. 거의 벙커 수준이야. 들어가기도 어렵고 나오기는 더 어려워. 가연은 멈추지 않았다. 상관없어. 오늘 밤 끝낸다. 밤하늘에 구름이 걷히고 달이 떠올랐다. 가연은 차에 올라타며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 준비됐어? 민석의 목소리가 들렸다. 언제든지. 청림 본사로 가면 돼. 가연이 대답했다. 응. 자정까지 도착해. 사일런트 라인 지금 시작이야. 새벽 2시. 청림홀딩스 본사 지하 3층. 가연은 어둠 속을 조용히 걸었다. 우진의 해킹으로 CCTV는 무력화됐고 민석이 확보한 지문으로 생체인식 도어락을 통과했다. 복도는 을씨년스러울 만큼 조용했다. 형광등 하나만이 깜빡이며 희미한 빛을 던졌다. 누나 끝에서 두 번째 방이야. 우진의 목소리가 이어폰으로 들렸다. 경비원 한 명 있어. 조심해. 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벽에 몸을 붙였다. 복도 끝에서 경비원의 그림자가 보였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다가갔다. 경비원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가연의 손이 그의 목을 쳤다. 남자는 소리도 없이 쓰러졌다. 가연은 그의 열쇠 카드를 빼앗아 문을 열었다. 방 안은 차가웠다. 콘크리트 벽과 천장, 그리고 중앙에 의자 하나. 한태식이 묶여 있었다. 그의 얼굴은 멍으로 얼룩져 있었고 입술이 터져 있었다. 아버지. 가연이 달려가 밧줄을 풀었다. 태식이 눈을 떴다. 가연아. 왜 왔어? 위험해. 목소리는 약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가연이 그의 어깨를 붙잡았다. 괜찮아요. 이제 나가요. 하지만 태식이 고개를 저었다. 안 돼. 함정이야. 그 순간 복도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다. 가연은 재빠르게 몸을 돌렸다. 문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50대 중반 정장 차림. 조기태였다. 707 출신이라더니 직접 오셨군. 조기태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뒤로 경비원 4명이 따라 들어왔다. 가연은 태식을 뒤로 밀며 몸을 세웠다. 내 가족 건드렸지? 조기태가 코웃음을 쳤다. 가족? 이 도시에서 정의를 말하는 게 더 웃기지 않아? 15년 전 이 늙은이도 그랬어. 정의 진실법. 웃기는 소리만 늘어놓더군. 그가 태식을 내려다봤다. 결국 무릎 꿇었잖아. 내 아버지처럼. 가연의 손이 주머니로 향했다. 하지만 조기태가 손을 들어 막았다. 가만히 있어. 내가 뭘 꺼내든 내 사람들이 먼저 쏠 거야. 경비원들이 총을 겨눴다.
가연은 움직임을 멈췄다. 조기태가 천천히 다가왔다. 너도 알겠지? 이 싸움 내가 이길 수 없어. 난 이 도시를 쥐고 있어. 법도 경찰도 언론도. 너 같은 개인이 뭘 할 수 있겠어? 그가 비웃었다. 지하철에서 정의로운 척? 우습지 않아? 가연은 조용히 그를 바라봤다. 그래서 조기태의 미소가 사라졌다. 뭐? 가연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내가 이 도시를 쥐고 있다고. 그래서 뭐? 난 여전히 여기 서 있잖아. 조기태의 얼굴이 굳었다. 정신 나갔구나. 죽고 싶은 거야? 가연이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이건 내가 무너지는 첫 증거야. 조기태가 웃음을 터뜨렸다. 녹음기? 그걸로 날 잡겠다고. 가연이 재생 버튼을 눌렀다. 조기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재개발 반대하는 놈들 다 정리해. 돈으로 안 되면 협박하고 그것도 안 되면. 음성이 멈췄다. 조기태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게 다가 아니야. 가연이 말했다. 마성혁 핸드폰, 너희 비자금 계좌, 15년 전 의문사 사건 파일. 다 확보했어. 그리고 그녀가 미소 지었다. 이미 언론사로 전송됐어. 조기태의 눈빛이 흔들렸다. 뭐라고? 가연이 이어폰을 가리켰다. 우진 확인. 우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전송 완료. 세계 언론사, 검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모두 받았어. 조기태가 비명을 질렀다. 2년을 죽여. 경비원들이 총을 겨눴다. 하지만 그 순간 천장에서 폭발음이 들렸다. 민석이었다. 연막탄이 터지며 방안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다. 누나 지금. 우진의 외침이 들렸다. 가연은 태식을 부축해 문 쪽으로 달렸다. 총성이 울렸지만 연막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복도로 빠져나온 순간 민석이 나타났다. 이쪽이야. 세 사람은 비상계단을 향해 달렸다. 뒤에서 조기태의 고함 소리가 들렸다. 쫓아. 절대 놓치지 마. 하지만 이미 늦었다. 증거는 세상에 퍼졌고 청림의 어둠은 빛 아래 드러났다. 다음 날 아침 7시. 서울 전역이 들썩였다. 단독. 청림홀딩스 조기태 회장. 재개발 비리 의혹 급부상. 15년 전 의문사 사건. 청림과 연결고리 포착. 비자금 수백억 규모. 검찰 긴급수사 착수. 모든 주요 언론사가 일제히 보도를 쏟아냈다. 가연이 전송한 USB 속 자료들 녹음 파일, 비자금 계좌 내역, 마성혁의 협박 문자, 15년 전 한태식이 모았던 증거 자료까지. 퍼즐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며 청림홀딩스의 민낯이 드러났다. 가연은 안정가옥 거실에서 뉴스를 지켜봤다. 옆에는 붕대를 감은 한태식이 앉아 있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15년을 기다렸어. 목소리가 떨렸다. 정의가 이기는 순간을. TV 화면 속에서 조기태가 검찰청으로 소환되는 장면이 나왔다. 수십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회장님, 재개발 비리 의혹 인정하십니까? 15년 전 의문사 사건과 관련 있습니까? 조기태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우진이 노트북을 보며 말했다. 청림 주가 폭락 중이야. 30% 넘게 떨어졌어. 거래 정지 직전이야. 민석이 커피를 마시며 웃었다. 자업자득이지. 15년간 쌓아온 제국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구나. 가연의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그녀는 받았다. 여보세요. 전화 너머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윤가연 씨죠? 저는 MBC 시사 고발 프로그램 PD입니다. 혹시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가연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죄송하지만 전 그냥 시민일 뿐입니다.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언론의 관심은 원하지 않았다. 그녀가 원했던 건 단 하나, 정의가 바로 서는 것뿐이었다.
오후 2시 검찰이 공식 브리핑을 열었다. 청림홀딩스 조기태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납치 및 감금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했습니다. 또한 조직원 12명을 동시 소환해 조사 중입니다. 화면 속 검사의 말이 이어졌다. 이번 사건은 익명의 제보자가 결정적 증거를 제공해 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태식이 가연의 손을 잡았다. 고맙다, 가연아. 내가 아니었으면. 가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가 15년 전에 시작하신 일이에요. 전 그냥 끝낸 것뿐이에요. 저녁 뉴스는 더욱 폭발적이었다. 청림홀딩스 내부 고발 잇따라 조직와의 수순 재개발 피해자들 집단 소송 준비 정치권 경찰 유착 의혹까지 확산. 도미노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청림과 연결된 정치인들이 해명에 나섰고 경찰 고위직 몇몇이 대기 발령됐다. 15년간 쌓아온 카르텔이 하루아침에 붕괴하고 있었다. 밤 10시 가연은 혼자 한강변에 나왔다. 바람이 차갑게 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평온했다. 핸드폰이 울렸다. 지훈이었다. 여보, 어디야? 집에 와. 가연이 미소 지었다. 응, 곧 갈게. 하지만 그녀는 조금 더 강을 바라봤다. 서울의 야경이 물 위에 반짝였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에서 억울하게 무릎 꿇었을까? 얼마나 많은 정의가 짓밟혔을까? 이건 복수가 아니야. 가연은 스스로에게 말했다. 정리야. 잘못된 걸 바로잡는 거야. 그녀는 707 휘장을 손에 쥐고 강물에 던졌다. 휘장은 천천히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군인은 끝났다. 이제 그녀는 다시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아니, 돌아가야만 했다.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가연은 집으로 향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여전히 이 도시는 돌아가고 있었다. 한 달 후, 한강 위로 안개가 깔렸다. 윤가연은 난간에 기대어 강물을 바라봤다. 새벽 5시, 도시는 아직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잠들 수 없었다. 조기태는 구속됐고 청림홀딩스는 해체 수순을 밟고 있었다. 재개발 피해자들은 보상을 받기 시작했고 15년 전 의문사 사건은 재수사에 들어갔다.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가연은 알고 있었다.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어제 또 다른 뉴스가 나왔다. 강서구 재개발 현장, 노인 투신 소동 협박과 폭력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청림이 무너졌지만 그 자리를 다른 누군가가 채우고 있었다. 발소리가 들렸다. 한태식이 다가왔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걸음은 전보다 단단했다. 또 여기 있구나. 그가 딸 옆에 섰다. 잠은 잤어? 가연은 고개를 저었다. 생각이 많아서요. 태식이 강물을 바라보며 말했다. 청림은 무너졌지만 세상은 여전하지. 가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또 다른 청림이 어딘가에 있어요. 또 다른 조기태도. 태식이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걸 다 해결할 순 없어. 넌 군인도 아니고 영웅도 아니야. 그냥 정의로운 사람일 뿐이지. 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버지, 전 그날 지하철에서 생각했어요. 왜 아무도 나서지 않을까? 왜 모두 외면할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두려워서가 아니라 포기해서라는 걸. 어차피 세상은 안 변한다고, 정의는 지지 않는다고. 태식이 한숨을 쉬었다. 그래. 난 15년 전에 포기했어. 그게 내 한계였지. 그가 딸을 바라봤다. 하지만 넌 달랐어. 끝까지 싸웠잖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가연은 주머니에서 낡은 707 휘장을 꺼냈다. 한 달 전강에 던졌지만 어제 다시 건져냈다. 아버지, 전 아직 끝낼 수 없어요. 태식의 눈빛이 흔들렸다. 가연아, 한 번만 더.
가연이 휘장을 꼭 쥐었다. 강서구 그 사건 제가 확인해 볼게요. 혹시 또 다른 조직이 있다면? 태식이 딸의 손을 붙잡았다. 혼자 하지 마. 이번엔 내가 함께 할게. 그리고 우진이, 민석이도. 가연이 고개를 들었다. 괜찮으세요? 태식이 미소 지었다. 난 늙은 경찰이야. 하지만 아직 정의는 포기 안 했어. 내가 다시 시작한다면 난 내 뒤를 지켜줄게. 멀리서 첫 전철이 출발하는 소리가 들렸다. 서울이 깨어나고 있었다. 가연은 휘장을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다. 이제 끝난 거냐? 태식의 질문에 가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끝난 게 아니라 시작이죠. 또 누군가 외면하고 있으니까. 그녀의 눈빛이 다시 차가워졌다. 멀리 구급차 사이렌이 울렸다. 어딘가에서 또 누군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가연은 핸드폰을 꺼내 우진에게 문자를 보냈다. 강서구 재개발 현장 조사 시작하자. 몇 초 뒤 답장이 왔다. 알겠어, 누나. 민석 형한테도 연락할게. 태식이 딸을 바라봤다. 이번엔 조심해라. 가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멈추진 않을게요. 두 사람은 나란히 강을 바라봤다. 안개 너머로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서울의 새벽은 차갑고 쓸쓸했다. 하지만 가연은 알고 있었다.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 밝게 빛난다는 것을. 그녀는 다시 싸울 것이었다. 707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한 명의 시민으로. 외면하지 않는 사람으로. 가자, 아버지. 가연이 말했다. 아직 할 일이 많아요. 태식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뒤에는 어둠이, 앞에는 빛이 기다리고 있었다.